아침에 눈을 뜨자 머리가 아팠다. 어제 마신 술 때문인가? 난 머리를 어루만졌다. 헌데 내 머리에 혹이 있었다. 하지만 난 별 고민하지 않고 출근했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양 부장을 만났다. 강대리. 보고서 말이야. 오전 중에 되지? 네.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엔 잘 좀 해봐. 근데 머리 안 감았어? 머리가 좀 떴네. 양 부장이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난 머리를 어루만져 보았다. 혹이 커지고 있었다. 바쁜 아침 일과 때문에 혹에 대해서는 까먹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 머리를 만져보니 혹은 더 커져 있었다. 아니, 머리에 난 혹은 하늘을 향해서 솟구치고 있었다.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자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혹이 아닌 뿔이 길어지고 있었다. 내 머리에 생긴 뿔이 성인 남자 손가락 정도로 길어져 있었다. 난 고민할 것 없이 119에 전화했다. 긴급대원은 내 머리에 자란 뿔을 보고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병원에 전화했고 난 이내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뿔은 갈수록 더 길어졌다. 병원에서는 창문 높이에 있는 침대로 날 눕혔다. 그리고 의사가 내 머리에 난 뿔을 보고는 당황하지 않은 척 놀라대며 다른 의사들을 불렀다. 이내 내 이야기는 페이스북에 도배되었다. 뿔은 갈수록 길어졌다. 고개를 들을 수가 없으니 할 일 또한 없었다. 그저 환자처럼 누워서 라디오나 TV를 듣는 수밖에. TV에서는 의사와 의대 교수들이 뿔의 원인에 대해서 전투적으로 논의했다. 뿔이 더 길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은 페이스북 프로필을 Pray for 뿔로 바꿨다. 일부 종교에서는 뿔을 숭배하는 종교단체도 생겼다. 그러다 신원 미상의 남성이 톱을 가지고 병원에 침입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내 머리에 자라는 뿔은 이제 옆에 건물까지 닿는 수준으로 상당히 길어졌다. 군대가 병원 주변에 진을 치며 분주히 오가고 있고 여러 뉴스 채널에서도 내 머리의 뿔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 병원 옆에 건물과 각도를 맞추지 못해서 내 머리의 뿔 때문에 건물 외벽으로 구멍이 생겼다. 네이트판에 남자친구가 뿔이 있다면? 이라는 글이 오늘의 판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뿔이 있으면 헤어진다는 의견과 사랑으로 보듬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으로 양분된 가운데 뿔을 관광 상품으로 해서 같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황당한 의견도 있었다. 남자를 지갑으로 생각한다는 댓글이 달렸고 그런 댓글들을 혐오하는 댓글도 달렸었다. 뿔이 더 길어졌다. 라디오에서 남자 앵커가 여자애가 물었다. 지금 뿔이 달리신 그분은 내일까지 몇 미터까지 자랄 것 같나요? 아마 내일까지 45미터는 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며 여자 앵커는 박장대소로 웃어댔다. 그들은 웃었고 내 뿔은 더 길어졌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양 부장이
대기 발령 통지를 보내었다. 날 해고하려 했는데 적절한 해고 사유가 없어서 대기 발령했다며 좋게 생각하라고 말했다. 양 부장은 내 어깨를 툭툭 치려다 이내 포기하고 그냥 나갔다. 외신 기자들도 나와 인터뷰를 하고자 했고 난 거부했다. TV 토크쇼에서도 나와 화상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 했지만 난 싫다고 했다. 그리고 넷불은 역관물을 뚫고 지상까지 휘어서 더 길어지고 있다. 고개를 돌릴 수 없어서 누워서 뉴스만 듣고 있다. 개신교, 가톨릭, 불교 지도자들이 TV에 나와 뿔에 대해서 논의한다. 목사는 사람 머리에 뿔이 자란다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자 신부가 기독교의 위대한 예언자를 뿔을 가진 것으로 표현된 문헌과 미술품이 많다고 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무당도 침을 튀겨가며 의견을 얘기했다. 병원 주차장에 모인 수백 명의 컬트 신도들이 뿔을 찬양하는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뿔은 더 길어졌다. 이제 뉴스에서는 날씨를 보도할 때 오늘은 뿔이 땡땡미터입니다 라고 안내해준다. 내 뿔은 결국 차도에 진입해서 차량 진입이 통제되었다. 외국 대학의 유명한 교수는 내 뿔의 일부를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갔다. 하지만 어떤 기계나 물질로도 뿔을 끊거나 자르거나 조각낼 수 없었다. 뿔은 더 길어졌다. 병원 일대가 통제되었다. 헬기 여러 대가 시끄럽게 날아다닌다. 또 내 뿔에 대해서 영화가 제작된다고 한다. 네이버 댓글창에는 그런 주제가 옳지 않다느니, 롯데가 만들면 재미없을 것 같다느니, 황정민이 뿔나무로 나오면 재밌겠다는 등의 여러 반응이 있었다. 뿔은 더 길어졌다. 병원 주변 집값이 폭락했다. 주민들은 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고 시위까지 해댔다. 하지만 며칠 뒤 뿔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로 상권이 되살아나자 집값은 기존보다 오히려 더 올랐다. 병원 주변에는 내 팬클럽 회원들로 분주했다. 또 어떤 아줌마는 확성기로 나에게 악마가 깃들어 일어난 일이라며 자기 종교를 믿으라고 소리친다. 경찰이 아줌마를 끌고 갔다. 뿔은 더 길어졌다. 그러다 내 뿔은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갔다. 이제 내 몸이 완전히 들려서 허공에 떠있다. 머리가 아래쪽이어서 다리를 들고 있기 힘들다. 정부에서는 사다리 차로 음식과 옷을 갈아주고 있다. 또 내 요청에 의해 뉴스 라디오를 이어폰으로 연결해줬다. 뿔이 더 길어졌다. 언젠가부터 내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느꼈다. 기질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지표면을 뚫고 멘틀에 진입했을 것이고, 멘틀은 지표면보다 밀도가 낮지만 단단한 초고철 지람이기 때문에 뿔이 뚫지 못하고 내가 하늘로 솟구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뿔이 더 길어지면 멘틀도 뚫고 마그마에 닿으면 마그마에 의해서 녹아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3의 전문가는 지구 반대편에 닿을 것이라고 말했다. 앵커가 서울의 지구정 반대편은 어디냐 물었고, 마지막으로 말한 전문가가
우루과이 해안가라고 말했다. 처음 말했던 전문가가 만약 지구로 관통하면 지진이 발생하거나 지각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뿔이 더 길어졌다. 긴 뿔을 가진 내 모양의 피규어가 제작되었다고 한다. 그 피규어는 제작 주문이므로 뿔의 길이는 구매자가 원하는 길이로 맞춰서 만들어준다고 한다. 병원 주변에 있는 높은 건물에는 내 뿔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다고 한다. 뿔이 더 길어졌다. 이제 점점 나는 높은 곳으로 밀려 하늘로 솟구쳤고 난 이제 고층 건물 높이에 있다. 사다리 차가 더 이상 닿지 않기 때문에 뿔에다가 도르래를 설치해서 필요한 물품을 받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난 빠른 속도로 낙하하고 있었다. 너무 빠른 속도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그러다 점점 낙하 속도가 느려졌고 완전히 멈췄다. 라디오는 잡음 밖에 들리지 않았다. 허공이었다. 뿔도 더 이상 땅에 박혀있지 않았다. 내 앞에는 광활한 우주가 있었고 시야의 끝자락에는 반쪽이 돼버린 지구가 보였다. 잠시 전만 해도 펄펄 끓어대던 용암이 순식간에 식는 모습과 함께 이젠 뿔이 길어지지 않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눈을 뜬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취해서 친구 집에서 잠이 들거나 엄청난 피로감에 기절하듯 잠에 빠져든 경우. 하지만 분명 지금 내 상황은 그런 단순한 상황은 아닌 듯 보였다. 적어도 차디찬 지하실에서 기억이 날아간 채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황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일 리 없었다. 게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다면 더욱더. 마음 같아선 당장 이곳을 벗어나 도망치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침착해지기로 했다. 우선은 차분하게 기억을 더듬어 보기로 했다. 내 이름? 박정훈. 이름은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 나이? 28? 29? 그래, 29이다. 잠시 동안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딱 이 정도였다. 지금 상황을 비롯한 모든 것이 전혀 기억나질 않았다. 난 정수리의 상처를 조심스레 만져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제법 큰 저택의 지하 창고인 듯 보였다. 창고로 쓰이는 듯 한켠엔 온갖 잡동사니들이 가득 있었고 내 주변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었다. 끔찍한 광경에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상황 파악이
더 중요했다. 난 힘껏 숨을 들이킨 채 쓰러진 사람들을 관찰했다. 쓰러진 사람들은 총 4명.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1명,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의 1명,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1명과 40대 후반 정도의 중년의 여성. 나이도 성별도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다들 나처럼 피를 흘리면서 기절해 있다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기절한 것이 아니라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볼 용기는 나질 않았다. 피냄새를 맡지 않으려 애쓰며 내가 쓰러져 있는 곳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 잔뜩 피가 묻어있는 강목이 바닥에 있었다. 내 기억을 날려버린 정수리 상처의 원흉이 저 녀석인 듯했다. 나가는 문 역시 나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 난 어쩌면 급히 이 방을 빠져나가려다 뒤에서 공격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우선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범인에게 들키지 않는다는 가정이긴 하지만 잘만 하면 쓰러진 사람들 역시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 문이 잠겨있지 않기를 기도하며 조심스레 굳게 닫힌 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잠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무런 저항 없이 열리는 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거친 철문을 넘어서 위로 올라가는 투박한 계단이 보였고 계단의 맨 끝에서는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다행히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곳은 내 생각대로 어떤 저택의 지하실이 맞는 듯했다. 계단을 다 올라오자 신경 써서 꾸며놓은 거실이 보였다. 잠시 귀를 기울여봤지만 특별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범인은 지금 이곳에 없는 모양이었다. 익숙한 거실의 모습을 뒤로하고는 난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잠깐, 익숙하다고? 난 걸음을 멈추고는 뒤를 돌아 집안을 둘러보았다. 고급져 보이는 카펫과 푹신한 소파, 장식부터 시작해서 벽에 걸려있는 그림까지 처음 보는 것들이 아니었다. 이곳에 끌려오면서 눈에 들어왔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분명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 난 기억을 열심히 더듬어 봤지만 머리만 아플 뿐 더 이상 떠올릴 수 없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급한 일이 있다. 난 고개를 세차게 회젓고는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 역시 이미 구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레 찾아갈 수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며 밖으로 향했다. 밖으로 나오니 건물은 한적한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다. 아무래도 별장 개념의 건물인 듯 보였다. 주변에 건물은 없었지만 근처에 잘 포장된 도로가 있는 걸로 보아 첩첩산중은 아닌 듯 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사람을 찾으려 서둘러 도로로 달려갔다.
마을까지 거리가 제법 되겠지만 마냥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도 없었다. 게다가 범인이 내가 도망치는 걸 알고는 날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 최악의 경우 마을까지 뛰어갈 생각까지 했지만 다행히 이번에도 운이 좋았다.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내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숨을 골랐다. 체력에는 제법 자신이 있었는데 벌써 숨이 찬 걸 보니 몸 상태가 엉망이 모양이다. 차가 오길 기다리며 다시 생각을 정리했다. 지하실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 왠지 눈에 익은 별장, 잠겨있지 않았던 문, 그리고 기억 상실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분명 범인은 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와서 저기 별장 지하실에 모아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흉기를 휘둘러 모두를 기절시키고 문조차 잠그지 않고 빠져나갔다. 뭔가 말이 되지 않았다. 난 고민하며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상처투성이의 손바닥. 단순히 저항하다가 생긴 상처가 아니다. 적어도 거친 강목을 수차례 휘둘러야 나올 만한 그런 상처였다. 난 숨을 들이키며 별장을 둘러보았다. 그러는 사이 멀리서 다가오던 차가 내 앞에 멈췄다. 무슨 일 있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선해 보이는 인상의 청년이 창문을 열고 내게 말을 걸었다. 피로 얼룩지고 엉망이 된 내 상태를 보고서 차를 멈춘 모양이다. 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는 별장과 내 손만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디 다치신 것 같은데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면 경찰 불러드릴까요? 경찰이란 말에 난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전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저기 잠시만요. 남자의 부름을 무시한 채 난 있는 힘껏 달리며 생각했다. 내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난 범인에게 공격당한 것이 아닌 듯했다. 그저 희생자들의 저항에 부딪힌 것뿐이었다. 어지러운 기억들 사이로 누군가의 머리를 내리치는 내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귓가에 들려온 말에 고개를 돌릴 새도 없이 귀가 찢어질 듯한 경적 소리가 울리며 끔찍한 고통이 몰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구급차 아니었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옆에서는 구급대원인 듯한 사람이 무전기로 내 상황을 보고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네, 교통사고입니다. 지금 의식은 없는 상태고 환자는... 구급대원은 손에 지갑을 들고 있었다. 아무래도 내 품속에 있던 걸 꺼낸 듯했다. 그러니까 이름은 박정훈. 네. 54세 남성입니다. 주소는 54세? 희미해져 가는 의식 넘어 간신히 바라본 곳에는
지갑에 꽂혀있는 가족 사진이 있었다. 내 기억보다 훨씬 나이가 든 내 모습과 내 옆에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중년의 여성, 그리고 우리의 양쪽 옆으로 서 있는 남학생과 여대생. 그제야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났다. 여름 휴가. 큰맘 먹고 빌린 멋진 별장. 즐거워하던 딸과 아들. 날 자랑스러워하던 내 아내. 별장 지하에 쓰러져 있던 그들이었다. 난 아무래도 상상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의 기억을 잃어버렸던 모양이다. 지하실에서 깨어난 남자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욕짓거리를 내뱉었다. 존나 아프네, 씨발. 경찰에 쫓기는 와중 별장을 발견한 남자는 숨기 좋은 장소라 생각하며 문을 따고 들어와 지하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레 별장 안으로 들어온 가족에게 몸을 숨길 겨를도 없이 들켜버리고 말았다. 특수살인죄로 공개 수배가 내려진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남자는 근처에 있던 세막대를 휘둘러 어린애 2명과 중년 여성을 제압했다. 하지만 아빠로 보이는 사람에게 흥분해서 휘두른 강목에 머리를 얻어맞고 말았다. 남자는 정신을 잃기 전 발악적으로 세막대를 휘둘러 그 사람의 머리를 맞출 수 있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일격이 큰 소용이 없었던 듯 경찰에 신고하러 갔거나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 같았다. 서둘러 도망치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한 남자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그때 뒤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머리에서 잔뜩 피를 뿜어대는 중년의 여성, 그리고 근처에서 움찔거리는 어린 2명. 남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남자는 자신의 옆에 떨어져 있던 쇠막대를 집어들고는 쓰러진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19,800. 통장에 남은 금액을 보니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난 현실을 부정하며 돈을 사용했던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치, 이달 초에 용돈 받았고 고시원 반값 25만원, 교재랑 인강비가 15만원, 식비랑 이것저것 합치면 이렇게 많이 썼다고? 미쳤네 진짜. 고시원 3년차에 공무원 준비생. 4일은 지나야 용돈이 들어올 텐데 통장의 잔고는 이 모양이 꼴이다. 부모님 눈치가 매서워 돈을 더 붙여달라 하기도 뭐한 상황이었다. 하루에 2끼씩 4일이면 8끼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매 끼니를 라면으로 버틴다면 그리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 아니, 여기 고시원에서 밥과 김치 정도는 제공하니까 어찌 보면 그럭저럭 버틸 만한 정도는 되었다. 하지만 이미 신물이 올라올 정도로
빈약한 식사를 해왔던 나로서는 남은 며칠을 후줄근하게 버틴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찔해질 정도였다. 그래, 이왕 일이 된 거 만난 거 딱 하나 사먹고 조금만 참자. 남은 며칠을 대충 때우더라도 염치 없게 맛있는 걸 입에 넣고 싶었기 때문에 간단한 간식이라도 살 겸 편의점으로 향했다. 뭐야? 왜 이리 비싸? 시원하게 쓰자 마음먹고 당당히 들어온 편의점이었지만 과자나 아이스크림 따위의 가격을 보고는 순식간에 소심해졌다. 과자 하나에 2,500원? 와, 이 돈으로 소세지를 사도 2끼는 먹겠다. 아이스크림? 이 작은 게 이따위로 비싸? 이런 찌질한 말을 뱉어대며 편의점을 2바퀴쯤 돌아본 뒤 소심하게 주식굴 하나와 미니 약과를 사서 나왔다. 이따위 걸로 위안 삼는 내 꼴이 우스웠고 고작 1,000원짜리 미니 약과를 눈물 날 정도로 맛있게 먹는 내 자신이 참으로 한심했다. 주식굴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먹고는 허탈감에 빠져 편의점 야외 의자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렇게 10분쯤 멍하니 시간을 죽이고 있을 때 어떤 여자 한 명이 편의점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반투명한 비닐봉지 안에는 하겐다즈 대여섯 개가 아무렇지 않게 담겨 있었다. 하겐다즈. 맹세코 지금껏 편의점에서 하겐다즈가 있는 냉장고를 열어본 기억이 없었다. 나에게 너무나도 멀리 있는 고급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그렇게 멍하니 내뱉은 난 화들짝 놀라며 퍼뜩 정신을 차렸다.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걸 소리내어 말해버린 것이다. 여자는 그 말을 들었는지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난 참을 수 없는 민망함에 모른 척하려 했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다급히 변명하려는 나에게 여자는 아무 말 없이 하겐다즈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예? 아니, 그게 아닌데. 당황해서 손살에 찌는 나에게 여자는 내 손으로 아이스크림을 쥐어주고는 그대로 가버렸다. 여자의 등 뒤에 대고서 다급히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는 멍하게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으로 먹어본 하겐다즈의 맛은 너무도 강렬했다. 그날이 있었던 뒤로 다시 그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매일같이 편의점을 기웃거렸다. 그리고 내 기대대로 가끔 편의점에서 그 여자를 볼 수 있었다. 나이는 30 중반 정도 되었을까? 복장을 보니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는데 언제나 피로에 찌든 표정으로 편의점에서 하겐다즈나 수입 맥주, 간식 등을 잔뜩 사가곤 했다. 그리고 근처를 기웃거리는 나와 눈이 마주치면 아무런 말도 없이 내게 초콜릿이나 맥주 등을 나누어 주곤 그대로 사라졌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부끄럽게도 그녀가 주는 이런 자잘한 것들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 덕에 공부할 기운을 얻었지만 역시나 의문이 있었다. 저 여자가 날 왜 이리 챙겨주는 것일까? 매번 그녀와 대화를 시도해보려 했지만 언제나 먹을 것만 지어주고 떠날 뿐 나와 이야기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그쯤 되자 더 이상 나도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그 여자가 예전에 힘들었던 때가 생각나 선의를 보이는 거겠지 하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일방적인 선의는 몇 주간 계속되었다.
저기, 매번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나중에 제가 진짜 제대로 보답하고 싶거든요? 예. 제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식사라도 한번 꼭 대접할게요. 내일 시험인데 그쪽 덕에 진짜 정말 너무 힘을 얻어서 꼭 붙어서 제가 어떻게든 보답할게요. 여느 때와 같이 편의점 앞에서 간식을 건네는 그녀에게 횡설수설 말했다. 언제나 대답 없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다. 잠깐만요.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작은 보온병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긴장 풀어주는 차예요. 드시고 시험 잘 봐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보온병을 받아들자 여자는 언제나 그렇듯 조용히 떠나갔다. 그녀 덕에 왠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에 기분이 좋아졌다. 향긋한 냄새가 나는 차를 살짝 음미하고는 일찍 잠이 들기 위해서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저녁, 망연한 표정으로 편의점 앞에 있자니 여자가 다가왔다. 내 표정이 엉망이었는지 이례적으로 그녀가 내게 말을 걸었다. 왜 그래요? 시험 잘 못 봤어요? 부끄러워 도망치고 싶은 기분을 간신히 참고는 겨우 대답했다. 아예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멍청하게 늦잠 자버렸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일찍 잤고 알람은 또 몇 개를 해놨는데. 난 좌절감에 머리를 벅벅 긁으며 한숨을 토해냈다. 여자는 말없이 편의점으로 들어가서는 맥주 2캔과 육포를 사와서 내게 내밀었다. 괜찮아요. 다음에 잘하면 되죠. 힘내요. 다시금 올려다본 그녀의 얼굴은 애틋함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이렇게 제대로 표정을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묘한 감정을 느껴야 했다. 뭐라고 할까? 사랑이나 연민과는 좀 다른 느낌? 마치 불쌍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흐뭇해하는 사람의 표정. 포기하지 마요. 내가 계속 힘 줄게요. 앞으로도 계속 봐요. 우리. 그렇게 말하곤 떠나가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그녀가 내게 보여준 호의. 어쩌면 그녀는 하찮은 짐승에게 먹이를 던져주며 우월감을 느끼듯 나에게 도움을 주며 희열을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만약 그렇다고 내가 언제까지고 굶주린 불쌍한 새끼 고양이이길 바랬을 것이다. 시험에 합격해서 당당히 마주 서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난 그녀에게 돌려주려다 타이밍을 놓쳐버린 보온병을 내려다보았다. 어제 저녁 내용물을 전부 마시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보온병을 쳐다본다고 무언가를 알 수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난 뭔가 볼 수 있기라도 한 양 보온병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정말 무서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시에 저는 초등학생으로 여동생과 언니 또 엄마와 함께 작은 맨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밤이 되면
우리 가족은 작은 방으로 모여서 같이 잠을 자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엄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전 엄마의 부탁을 받아 집안의 불들을 끄게 되었습니다. 화장실과 거실의 불을 끄고 텔레비전의 코드도 뽑은 뒤 집안의 불들을 모두 껐다고 엄마에게 말하고서 옆으로 누웠습니다. 또 옆에 있던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전 평소보다 빨리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멍하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방에서 쾅! 쾅!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쾅! 쾅! 새벽 4시.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헌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아까와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쾅! 쾅! 이 소리는 거실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언니도 들었는지 제게 소리가 들렸냐고 물어왔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한 번 더 방을 둘러보았지만 여동생과 엄마가 자고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조금 전 들었던 쾅! 쾅! 하는 소리는 어떤 금속으로 무언가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고 상당히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언니 역시 그 소리가 마음에 걸리는지 거실에 나가본다고 말했습니다. 전 언니와 함께 어두운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들은 봐버렸습니다. 거실 중앙에 있는 테이블. 언제나 우리들이 식사하거나 단란하게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테이블. 그 테이블 위에 웬 사람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헌데 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리까지 길게 자라있는 머리카락, 호리호리한 체격, 입고 있는 흰 기모노를 보아 여자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소름이 끼쳐 언니 쪽을 보았습니다. 헌데 언니는 제 시선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여자만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여잔 어두운 거실에서 허리를 곧게 핀 채 테이블 위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 무서운 나머지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그 여자는 이쪽을 뒤돌아볼 기색도 없이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저는 비명을 지르며 침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또 엄마를 깨우고 거실에 사람이 있다며 울부짖으면서 엄마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죠. 투덜거리는 엄마를 데리고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불을 켜보니 언니가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테이블도 깨끗이 정리되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시선은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게 말이죠. 지금도 확실하게 언니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저와 다르게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테이블 위쪽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여자가 있었어요 라고만 짧게 내뱉었죠. 엄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테이블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우리 세 사람은 침실로 되돌아왔습니다.
전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 생각에 빠졌습니다. 여자를 보고 소리치며 침실에 가서 엄마를 거실에 데리고 왔던 그 잠시 동안 언니는 거실에서 쭉 그 여자를 보고 있던 것일까? 또 언니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본 거라도 한 걸까? 그리고 다음날 전 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말이야. 하지만 언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 다시금 저는 끈질기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큰 소리로 소리쳤기 때문에. 그 뒤로 언니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왜인지 모르게 차가워졌습니다. 말을 걸면 언제나 밝게 대답해 주었는데 저를 무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은 절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외친 소리 때문에 테이블 위에 있던 여자는 언니 쪽으로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언니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겠죠. 분명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것을 보아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그런 것도 잊혀져 갔습니다. 고등입시를 코앞에 둔 저는 매일 밤 제 방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니는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해 기숙사에 들어가 집으로 오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문 쪽에서 놓고 하는 다른 무언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상당히 희미한 소리입니다.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기억난 저는 전신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그 소리는 어릴 때의 그 소리다. 쾅, 쾅. 또 울렸습니다. 문의 반대편에서 아까와 똑같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전 공포를 떨쳐내려 여동생 방 쪽으로 벽을 치면서 어서 일어나라고 동생에게 말하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또 엄마는 최근 들어 일찍 잠자리에 들고 계십니다. 즉, 집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건 저 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소리가 쾅, 쾅. 그러다 결국 저는 그 소리가 어디에서 울리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소리의 원인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어떤 용기에서인지 살짝 방문을 열어보니까 어두운 복도와 어두운 거실, 거기에는 커튼 사이로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거실을 바라보니 테이블 위에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언니와 함께 보았던 기억이 다시금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여자는 흰 기모노를 입고 등을 곧게 편 채 테이블 가운데에서 정자하고 여전히 뒷모습만을 제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쾅, 쾅. 이번엔 확실하게 그 여자에게서 들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저는 비명을 질러버렸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또다시 목소리를 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천천히 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얼굴과 마주한 순간 여자의 양쪽 눈으로 500원 크기의 동전만한 커다란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잘 보면 양손에는 망치 같은 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은 씩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가족도 이제 끝이에요.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아마 전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저는 제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리고 엄마한테 거실에서 자던 나를 방으로 옮긴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반문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도 물어봤지만 꿈이라도 꾸었냐며 웃음을 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방 벽을 두드렸을 때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거실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나를 침대로 날랐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그 여자가 제게 했던 말만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이제 끝이라고. 이변은 그날 중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언제나와 같이 거실에는 엄마가 있고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만들고 있었을 텐데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딨어? 현관에서 엄마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만 집안은 조용할 뿐이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 문이 열려있는데도 가까운 마트라도 간 것일까? 만사의 태평한 엄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투덜거리며 구두를 벗고 집에 들어가려던 그 순간 쾅! 쾅! 거실 쪽에서 그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전신의 피가 단숨에 얼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그리고 어젯밤과 똑같은 저 소리.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본능의 공포에 미쳐 이성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전 현관문을 난폭하게 열고서 아주 빠르게 건물의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엄마는 어디에 있지? 여동생은? 가족을 생각하며 그것의 정체를 어떻게든 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골목길을 달리고 달린 끝에 가까운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마트 안에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전 숨을 몰아쉬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시간대가 늦다 보니 마트 안에 사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저 같은 학생 정도의 사람도 있었고 주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광경을 보고 나서야 그나마 마음이 안정되어 조금 전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거실,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집 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것 외에는 현관에서 엄마를 불렀을 때 느꼈던 집안의 이상한 조용함. 집 안으로는 누군가 있었을 리가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현관까지만 들어갔으니 집안을 모두 둘러보진 않았습니다. 집안의 불들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엄마는 집안의 불들을 끄고서 잠을 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마트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벨 소리가 머릿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집니다.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시간의 정적이 흐릅니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그 목소린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전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떻게 된 거니? 오늘은 상당히 늦네. 무슨 일 있어? 다시금 제 손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만이 아니라 온몸이 떨려옵니다. 무언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냉정함을 잃고 있던 저였을지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왜 엄마지? 어? 왜라니? 무슨 말이니? 괜찮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엔 거실에만 전화기가 있습니다. 아까 거실에 있던 건 엄마가 아니라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이 사람은 침착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다 마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에 있었던 것 같은 말투. 저는 전화 저편에서 저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나누는 것의 정체를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입술을 어떻게든 움직여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어? 누구라니? 조금의 간격을 두고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너희 엄마야. 괜찮습니다. 마음 가라앉히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긴 의자에 몸을 파묻듯 누워있는 내게 상남사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느긋해 보이는 그 말에 순간 분노가 일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내었다. 차분히 생각하면 특별히 그가 잘못한 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로선 그의 말투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시작부터 이렇다면 더 이야기해봐야 치료될 리 없겠다 싶었지만 나 역시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만 같으니 한번 참아보기로 했다.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가슴 속에서 뭐가 응어리 갇힌 느낌이에요. 슬픈 거랑은 또 다른 감정인 게 몸속에서 마치 불난 것처럼 타들어가는데 무슨 짓을 해도 해소가 안 돼요. 우선 그렇게 입을 연 것까진 좋았는데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 보였는지 상담사라는 양반은 안경을 벗고는 미소를 지으며 날 지그시 바라보았다. 자기 딴엔 인자한 미소였겠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양반은 그냥 가식적인 멍청이의 연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난 그 꼴이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렸다. 힘드시겠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제게 말씀하시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해한다고? 아니, 당신은 이해 못해. 만약 당신이 이해한다면 그런 식으로 입을 놀리지는 못하겠지. 상담사의 말에 난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속으로 욕짓거리를 내뱉었다. 저 멍청이는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겪는 아픔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순간 내 머릿속으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잊고 싶지 않은 사람. 하지만 기억할수록 내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사람. 결혼을 약속했던 내 애인의 모습이었다. 또다시 몸속에서 뜨거운 불이 번져나감을 느끼며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난 얕은 신음을 삼키며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이미 늦었다. 떠오른 기억은 내게 끔찍한 현실을 자각시키며 점차 온몸으로 흘러갔다. 옆에서 상담사가 어디 아프냐고 이야기를 던진 듯 하지만 난 대답할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떠올랐던 그 기억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마치 수백 미터 아래에 심해에 가라앉는 듯 고통에 잠식당해 갔다.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 앞으로 일평생을 함께할 사람,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가슴을 쥐어뜯은 손에 힘을 주고는 세차게 두드렸다. 내 속에서 퍼져나가는 그 불길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었다. 그때 내 귓가에 상담사의 한마디가 들렸다. 존, 이해합니다. 가슴 속에 있던 뜨거운 것이 머리 위로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다. 분노. 저 멍청이의 헛소리 때문에 불길은 이제 머리를 통해서 몸 밖으로 일렁이기 시작했다. 예? 네가 뭘 알아? 병력같이 소리쳤지만 상담사는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꿋꿋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아니요, 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분노를 느끼며 소리치려는 순간 상담사의 한마디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 박혔다. 저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죠.
상담사가 뱉어낸 그 말에 열이 식으며 머리가 차가워졌다. 상담사는 내가 진정하는 듯 보이자 잠시 기다려주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네, 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저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이죠. 화지였습니다. 제 아내, 그리고 너무도 소중한 두 딸의 새까만 시신을 봤을 때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겨냈죠. 그러니 제게 이야기해보세요. 저도 당신의 마음을 아니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상담사의 얼굴은 고통에 일그러지지도 슬픔에 파묻히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 예전엔 그의 몸속에서도 나와 같이 불길이 있었을 때지만 그는 잘 이겨낸 듯했다. 그 때문에 나도 조금은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난 가슴을 움켜쥐었던 손을 내리고는 조금은 편안해진 기분으로 입을 열었다. 결혼이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였어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았죠.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정말 바빴습니다. 그날 좀 먼 곳에 사는 녀석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러 갔다 오는 바람에 와이프 마중을 못 나갔어요. 와이프 직장이 걸어서 15분 거리라 뭐 별일 있겠나 싶었죠. 가끔 혼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하필 그날 왜 미친놈이 또다시 불길이 크게 일렁였지만 가까스로 참아낼 수 있었다. 상담사는 인자한 표정으로 내 다음 말을 기다려주었다. 아까와는 달리 그 얼굴은 조금은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어린 놈이었는데 집을 나와서 돈이 필요했나 봐요. 와이프 핸드백을 뺏으려다가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들고 있던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자기 말로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데 전 못 믿겠어요. 한번 입이 열리자 수많은 감정과 함께 폭포수처럼 속에 있던 이야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와이프는 30분 동안 쓰러져 있다가 죽었대요. 피를 흘리면서 누가 도와주길 바라면서 그때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지 전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절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세요? 그날 제가 데리러만 갔어도 진짜 너무 화나고 와이프가 너무 불쌍해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다 버리고 와이프 따라가려고 했는데 병신같이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죽고 싶다고 한 주제에 정신 차리면 또 잠이나 자고 있고 그러다가 입에 밥 쑤셔 넣으면서 그렇게 추하고 한심하게 살고 있다고요. 하루에도 12번씩 몸속에서 불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다고요. 북받쳐 오는 감정을 어쩌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자 기다렸다는 듯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제 와서 체면치레 할 생각은 들지 않아 그냥 다 내려놓고 울어버리기로 했다.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분도 당신이 죽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힘이 드시겠죠. 자신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이겨내실 수 있어요. 저만 믿으세요. 저 역시 죽고 싶었지만 이렇게 이겨내고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죠. 괜찮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질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껏 많은 사람에게 들었던 뻔한 말이었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랐다.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라 그럴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말씀해 보시죠. 마음속에 있는 말. 응어리진 마음을 모두 풀어야 하니까요. 제가 전부 들어드리겠습니다. 난 큰 위안을 느끼며 그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마음이 훨씬 좋아졌다. 그날의 상담을 마치고 일주일 뒤 다시 그를 만났을 땐 더욱더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대로라면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에 뜨거웠던 가슴속 불덩이도 이제는 많이 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담이 있는 날, 이제는 기대감까지 품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그의 사무실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문득 첫날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게 기억났다. 약소하게나마 선물이라도 사올까 하던 그때 방 안에서 상담사의 통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다니까. 아까 아침에도 우리 공주님이 일찍 오라고 얼마나 당부했는데. 오늘은 일찍 끝내고 들어갈 거니까 당신도 애들이랑 준비 잘 해놓고 있어. 우리 첫째 딸 생일인데 대충 먹을 수야 있나? 응? 상담? 오늘 하나 남았지. 맞아. 그 약혼자 죽었다는 사람. 그래. 나도 알지. 우리 가족까지 죽은 사람 만들면서 마음 열게 한 거야. 많이 좋아졌으니 걱정하지 마. 오늘은 그리 오래 안 걸릴 거야. 그래. 끝나고 연락할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의 가족이 죽었다고 말하던 그의 담담한 표정. 그것은 불길을 이겨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저 여유로운 표정이었을 뿐. 그걸 알자 내 맘속은 불이 일다 못해 새까만 재가 되어버렸다. 불타오를 땐 온갖 감정이 넘실 때였지만 지금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잠시 멍하니 주저앉아 있던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아무런 표정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일찍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상담사가 미소를 지으며 날 맞아주었지만 그 얼굴은 나에게 더는 위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가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도 배신감도 느낄 수 없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창가로 다가갔다.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주저함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 상담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난 그대로 창문 아래를 향해서 몸을 던졌다.